안녕하세요. 에스탑 이제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김민서라고 하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커먼 컴퓨터 김민현 대표님이십니다. 인터뷰 앞서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와 커먼 컴퓨터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민현이라고 하고요. 커먼 컴퓨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커먼 컴퓨터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모두의 컴퓨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문서들을 다 연결된 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커먼 컴퓨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의 웹 3.0 혹은 AI 기술이 접목된 인터넷, 이런 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불안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더 많아 보이는 창업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안정성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배부르고 등 따셔야 일도 잘 되고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만한 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프로그래머 혹은 빌더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제 IT가 제 전공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마치 화가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죠.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제품이 내가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 대기업에 있으면 대기업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스타트업에서 있으면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블록체인, AI, 그런 새로운 기술들, 제가 전 직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기술들을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른 분야 창업과 달리 블록체인 분야 창업만의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창업이라는 행위가 물론 직업으로서도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커리어의 일종으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도 추상적인 텀이라는 거죠. 나 창업하고 싶어 라는 거는 무엇이 없잖아요. 무엇을 창업하고 싶어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무엇을 정할 때는 사실상 그 영역이 상관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마치 내가 떡볶이를 잘하니까 떡볶이집을 하는 거지, 떡볶이 맛이 없는데 떡볶이가 잘 나간다고 떡볶이집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 떡볶이가 좀 유행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겨울에는 빙수를 팔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질문에서 이제 다른 분야 창업과 달리 블록체인 창업이 특별한 장점이 있느냐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안 갖는 게 좋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잘하니까 창업하는 것이지, 블록체인이 유망하니까 창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분야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어떤 만들어야 되는 설계도를 쫙 써가지고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뭘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백서의 형태로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리뷰도 부탁하고, 이리저리 내가 만들어야 될 청사진을 그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참 재밌었는데, 이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팀 멤버들한테 보여주는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이렇게 많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5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 50번은 최소 해드리죠. 50번은 최소 하고, 근데 진짜는 3개월 후에 또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한테. 그때 그게 그 말이었군요. 이러면서 계속 재해석이 되니까, 또 웹3나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 NFT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없던 개념이 생겨난 거니까 설명하는 일이 상당히 고되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 이제 블록페스타 2022 주제 발표에서 미래에는 AI 스스로 NFT를 만드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I가 스스로 NFT를 만든다고 했을 때 NFT를 먼저 알고 그다음 AI를 알아야 될 텐데 이제 NFT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게 투자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NFT는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아이디 같은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NFT라는 시스템이 인터넷의 백엔드 데이터 구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HTML 문서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브라우저로 보듯이 NFT를 소유할 때 인터넷상의 소유물은 NFT로 표현되는 표준 체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NFT를 만든다는 것은 인터넷상의 소유물 혹은 객체를 표현하는 수단이 AI가 찍어내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핫도그를 파는 AI가 있다고 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근데 진짜 핫도그도 아니고 가짜 핫도그죠. 그럼 그 핫도그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HTML 문서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데 그게 핫도그 NF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도그 AI한테 가서 말을 하면은 핫도그 얼마예요? 그러면 한 개에 뭐 2,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럼 하나 주세요 하면은 NFT가 걔한테 있다가 나한테 핫도그 NFT가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AI가 핫도그를 만들고 핫도그를 팔고 그러고 그걸 대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이어서 이와 관련된 커먼 컴퓨터의 향후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먼저 아직 메타버스 세상이 오진 않았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NFT가 될 만한 거리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클래식도 있고, F&B, 푸드 앤 베버리지 서비스들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핫도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푸드의 일종이잖아요. 그리고 티켓 혹은 엔터 사업, 되게 NFT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AI와 함께.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 업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가상화폐부터 떠올리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가 또 있을까요? 네, 이게 가상화폐가 되게 사실은 안 좋은 단어인 게 벌추얼 커런시잖아요. 일단 벌추얼이 붙었는데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커런시가 붙었는데 커런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말고 가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으로 가짜 화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뭐냐면 데이터 시스템인데 그래서 저는 토큰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토큰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내가 A에서 B로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면 그게 토큰이에요. 토큰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가 치킨 쿠폰이다, 스타벅스 쿠폰이다 그러면 그걸 내가 10장을 주면 10개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토큰이 숫자를 셀 수 있는 단위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킨 쿠폰, 커피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펑저블 토큰이라고 하고요. 펑저블 토큰 안에 가상화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거는 A에서 B로 뭔가를 보내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블록체인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토큰이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추우니까 입으세요 하고 드리면은 이거는 제 거니까 이걸 두 개를 드리거나 세 개를 드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서 준다고 같은 모델을 사도 시리얼 넘버가 다르고 당근마켓에 가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on-fungible 토큰. 두 가지 토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 토큰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토큰, 뭐 의자도 토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했던 객체들은 거의 다 토큰으로 이렇게 집어서 줄 수 있으면 다 토큰이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부생과 석사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석사생이 가지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단 석사생이라 함은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을 써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석사생들이 왔을 때는 적어도 전문적인 논문집을 한 번쯤은 받아본 사람이니까 내부에서 그 문서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쓸 때 기본적인 문서 구조나 피드백을 받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데 이제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차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스킬을 배우지 않고 오면 바로 부딪히는 게 소통 문제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문서로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말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어떤 가설을 나는 증명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체계적으로 사이클을 돌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학부생들이 숙제만 하다 나오고 이런 스스로 문제를 푸는 행위를 못하고 나오면 회사에서 자꾸 숙제 검사하듯이 일을 하려는 습성이 한 1, 2년 정도 지속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사생이 선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석사생도 마찬가지로 또 개인차가 있어서 언제까지 돼요 하는 석사생도 있어요. 이제 또 북한해커들이 작년 한 해 동안 2조가 넘는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미사일 자금의 원천이 됐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제 보안 관련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자연인이 좋은 건 아니겠죠. 불법적인 거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는 보통은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나 혹은 저는 표현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의 단위라던가 아까 토큰의 개념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도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생기면 우리 행동 반경이 늘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토큰 시스템이 생기면 우리의 그 토큰을 거래하는 사고 방식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대응을 하려면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기존 법정 화폐 위주로 이루어졌다, 달러 규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토큰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체계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와 굉장히 늦죠. 왜냐하면 기존 업계의 사람들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인가? 혹은 이거는 증권법에 넣어야 되나? 기존에 있는 걸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너는 나쁜 애로다 기를 지키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일단 제일 처음 과정은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한다. 이게 제일 지금 선행돼야 될 과정이에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오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미래를 꿈꾸실 건가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부럽고요. 지금 제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거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거든요. 제 캘린더를 보면은 오전 10시부터 한 밤 9시까지 거의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항상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전혀 원했던 건 아니에요.
왜 이걸 생각 못했을지 정말 바보 같다고 이렇게 저희를 친 적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여기 이제 현재와 같은 미래를 꿈꿀 거냐고 했을 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다. 공부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할 거예요. 체력은 분명 없다. 그래서 운동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창업을 하려면요, 먼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이제 계보를 잇는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마치 과학계에서 뉴턴이 있고, 뭐 아인슈타인이 있고, 스티븐 호킹 있고,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그 전에 있는 과학자들의 워크를 가져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웹 1.0, 2.0, 3.0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블록체인 창업이 망한 이유,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창업을 하면서 나의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나는 그냥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수단으로서의 창업을 하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바뀔지 인지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과거에 이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쓰는 것 중에 오픈 소스와 오픈 리소스의 차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는 어떤 철학으로 어디처럼 스털만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럼 오픈 리소스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개가 돼야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프로토콜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기가 애플리케이션 산업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이런 배달앱 만들면 잘 되겠다. 스티커 붙이는 앱 만들면 잘 되겠다. 이렇게 주기가 빠른 산업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나온 지가 벌써 1960년대부터 1980년대 WWW가 나오고 2000년대, 2010년대 비트코인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거의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오는 사이클.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창업은 굉장히 깊고 그 계보를 따라서 펀더멘털하게 해야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대화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